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꽤 됐죠. 한 한 4나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전 말이죠. 아직도 안철수 씨가 미래통합당하고 합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하고 미래 쪽으로 합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3월 말 전이 아니라 지금쯤 비례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비례명단은 안 나왔고요. 또 이번 주는 안철수 대표가 자가격리를 하신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일 뒤인 3월 22일부터 뭐 비례를 짜겠다는 얘기십니까? 선거 보름 앞두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몇몇 방송에서 예를 들어 뭐 김수민의 뉴스 밑장을 하시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여러 가지 선거 사례나 이제 안철수의 과거 행보라든지 뭐 선거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또 정당의 역학 관계를 이제 다루시면서 안철수 대표는 절대로 수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안전판은 있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 또 변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지금 생각하기에 수익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스미더스는 틀렸다. 큰 헛발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결과를 보면 알겠죠. 저는 지금 선거에 승리하려면 선거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표를 획득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그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저러고 앉았고 아무래도 진보 쪽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승리를 하려면 통합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마 전격적으로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분위기를 한번 띄워봤고 한번 튕겼으니까 또 사실 두 번 튕겼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안철수 대표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서울시장 포기할 때도 또 2010년도에 대선 포기할 때도 늘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공치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일단 제 분석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개국본이라고 있습니다. 개싸움 뭐 무슨 운동 본부인가 뭐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초동에서 그 검찰 공무원들 퇴근한 토요일 날 매번 모이셔가지고 검찰청에 레이저 쏘고 소리 지르고 자기들끼리 오뎅 먹고 떡볶이 먹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내가 조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국이다 이러면서 춤도 추고 굿즈도 만들어 팔고 자기들끼리 뭐 선물도 주고 받고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모금을 하셨어요. 매번 집회마다 총 모금액이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있다. 총액이 20억이니까 당시 이제 한 초중반쯤에 5억이 들어있던 통장이 있었는데 그 5억이 들어있던 통장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4억을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뭐 말은 뭐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워낙 정신없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OTP 번호까지 불러줬다. 그래서 보이스피싱범들이 5억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4억만 빼갔다. 이상하죠? 왜 5억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4억만 빼갔을까요? 뭐 일일 출금 한도액을 4억으로 맞춰놨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서. 무슨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남겨놓고 나갑니까? 어차피 그거는 자기가 옮기기 나름인데. 이상하죠? 그런데 웃기게도 5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다가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직 수사는 끝난 것도 아닙니다. 또 5개월 동안 사실 막막했습니다. 수사 방향이. 근데 갑자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인가 뭐 거기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원래 이게 JTBC에서 보도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JTBC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중앙일보에 넘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사실 이런 사안은 검찰에서 함부로 흘릴 수도 없습니다. 검찰이 뭔 득을 보겠다고. 게다가 검찰에 사건 관련 서류가 다 넘어와 있지도 않아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송치를 안 했으니까. 경찰이 꽉 쥐고 아직 깔고 뭉개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갑자기 이 디테일한 내용이 JTBC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언론이죠. JTBC는 그래도. 그죠? 전수씨 탄핵도 했으니까. 그럼 그 JTBC에 누가 찔러줬을까요? 그리고 JTBC는 왜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제보자를 JTBC는 아는 겁니다. 누군지. 그런데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건 너무 누구 노리고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넘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 디테일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냐? 갑자기 돈이 환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 해왔던 놈들이 갑자기 돈을 다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억 정도 들어왔답니다. 웃기죠? 사상 최유의 일입니다. 4억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이게 갑자기 돈이 돌아오는 것도 웃긴 일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김남국 씨가 얽혀 있습니다. 회계 담당으로. 김남국 씨는 지금 안산 단월 을인가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의는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여기 꽂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 제 내피셜입니다. 과연 JTBC는 누가 제보를 했느냐? 민주당 쪽 사람일 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내피셜이고요. 왜냐? 김남국이 어르신들 성질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을 빨리 날렸어야 되는 겁니다. 날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안산 단원에 다른 사람을 꽂아야 되니까.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건이고 쟤들 뭐 약점 잡힌 거 없냐고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 건이 걸렸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소위 말해서 보이스피싱 건은 보이스피싱이 아닐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럼 뭐냐? 선거 자금이 필요해서 일단 4억 정도 빼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면 뭐 자기들이 이래저래 필요한 돈을 거기서 일단 빼가지고 쓰고 그 벌어서 다시 메꿔 놓으려고 했던가.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횡령입니다. 횡령이고요. 제가 왜 선거자금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오창석 씨 방송을 들었는데 본인이 부산에서 선거를 할 때 한 3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빚진 게 이제 뭐 몇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자기가 가진 돈 다 포함해가지고 총 사용 금액이 3억이었다. 사무실 임대료하고 뭐 공과금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국회 선거 한번 나갔는데 그럼 서울 근처나 경기도에서 선거를 하려면 3억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4억이라는 숫자가 왠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는 보통 그 이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면 한창 작년에 이제 우리가 조국이다 그러면서 와 이러고 인기 높일 때 김남국 씨는 국회의원 출마를 고민했을 겁니다. 사실 제 김남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한 2015년 14년 뭐 하여튼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작가 방송에 나올 때부터 자기는 앞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쭉 그런 얘기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양주 다 마시고 나면 양주병까지 챙겨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거 빈병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변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한 4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좀 더 불려 하다가 투자해서 날린 거죠. 그러니 제가 아는 한 김남국 씨는 지금 선거에 한 4억 쓸 정도 여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 좋은 의미에서 모금된 거 약간 빼가지고 선거에 쓰고 뭐 보전받아서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왜 걸렸냐? 그냥 그런 거든 아니든 뭐 보이스피싱 진짜 당한 거든 간에 이런 사안이 경찰 수사 중이라는 거는 조사를 해보면 조금 야 쟤들 뭐 약점 없어 이러면 여기저기 전화 몇 통 걸어보면 나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이런 것들이 보통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로.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이해찬 이런 분들이 경로를 한 거죠. 김남국의 행보에 대해서. 왜냐? 아니 이번 선거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국 대 반조국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원래 초에 조국은 이제 그만 보내라고 했는데 금태섭이 저격한답시고 김남국 이 새끼가 갑자기 강서갑인지 뭔지 하여튼 금태섭 지역구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 민주당 선거 전체를 조국 대 반조국의 선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김남국이 이거 끌어낸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았고요. 근데 이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강제로 내치면 고수 지지자들이 또 지랄지랄 할 테니까, 집토끼들이. 그래서 강제로 내치지 못하고 어떻게든 얘를 빙빙 돌려가지고, 물론 계속 이제 야 너 그만둬라 회유를 하면서 너 저 사퇴해라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해봤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먹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뭐 뾰루통하게 있으니까 어디든지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고민고민하다 일단 안산 단원에 꽂습니다. 공천을 줍니다.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선거. 그러고 나서 어르신들이 야 이 새끼 털어 이래가지고 얘에 대한 어떤 그 약점을 캐가지고 이걸 언론에 던진 거죠. 민주당 지도부는 JTBC하고는 어느 정도 가까우니까 JTBC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중앙일보에 넘겼고, 언뜻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지만 자한당 입장에서 김남국 그렇게 파괴력 있는 경쟁 상대 아니에요. 오히려 땡큐지 와주면 조국 이미지 뒤집어 씌우면 되니까. 근데 김남국이 진짜 미웠던 애는 누구냐? 김남국이 거기 출마하면 안 됐던 사람은 누구냐? 김남국이 출마하면 질 거니까 민주당 지도부였던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는 화가 났어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지금 선거 망치게 생겼으니, 민주당 선거 전체의 판세를 망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쟤를 찍어내고 그 다음에 저 자리에 딴 사람을 앉힐 거다.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터뜨렸고, 김남국은 지금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사퇴하라고. 자진 사퇴. 버티겠죠. 그러면 수사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는 김남국 변호사 알고 있었는데 라는 듯한 어떤 증언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사퇴하세요. 그래야 저기 어디 법무비서관이나 이런 걸로도 고민을 해보지. 원래 어르신들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아 그래 열심히 해 어? 지도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홍영표나 뭐 이인영이나 이해찬이나 지금 자기 전체들의 선거를 망치게 생겼는데, 어린 놈 새끼가 이빨 드러내고 막 왜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주사 부리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마치 조국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저 출마할 거라고 막 금태섭 들이받고 이러는 거를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밖에 끌어내서 패버리지?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그렇게 대신 끄집어낼 겁니다. 사실 김남국 얘 때문에 지금 금태섭이 날아갔고요. 금태섭이가 날아감으로써 민주당의 민주당 내의 중도층이나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왜냐? 지금 민주당이 이제 비례정당 또 연합 뭐 거기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당원 투표를 했는데, 당원 전체 당원의 30%만 투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7만 명만 찬성을 했고, 이게 뭐냐? 민주당이 4분 오열되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의 민심이. 이대로 좀 더 가잖아요? 그러면 선거 작살 나는 겁니다. 큰 판세를 보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또 마스크 줄 서 있는 것도 상기가 되고, 그러면 야 민주당은 몰라 뭐 딴 사람들이 찍어주겠지, 나는 요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마음이 하나둘 모이면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30석 우습습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요 30석도 감지덕지 하셔야 돼요. 비례 빼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 것처럼 제가 보기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김어준 씨가 대구 코로나 뭐 운운하고 뭐 이런 자잘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뭐 쓰레기 같은 인간들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요. 다음 아이템은 이제 라임 사태입니다. 라임 건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트윗을 올렸는데, 저는 뭐 펀드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보니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다단계로 고수익을 창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수익, 고수익을 안겨드리겠다. 지금 요즘 어디 투자 상품이나 이런 데서 상상도 못할 고수익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돈 모아가지고 부실하게 투자해서 그 돈 날려먹는 게 보통 이제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인데, 예전에는 이제 조이팔이나 주스처럼 다단계를 냈습니다. 다단계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서 눈치 까고 쳐들어오니까 다단계를 하는
하는 와중에 정치권에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보호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또 그걸 또 홍보 모델로도 사용하고요.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금융사기 방식이고 2000년, 2010년대 이쪽은 이제 펀드입니다. 펀드. 여러 가지 복잡한 단어들, 복잡한 회사 이름들, 알아먹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돈을 팍팍 긁어 모읍니다. 투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또 고수익을 배당해 줘요.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그 다음에 이 돈을 고위험 상품에 집어넣습니다. 유럽이나 이쪽으로. 그런데 그게 늘 수익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건 도박과도 같아서 선물 시장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작살납니다. SK 채태원 회장이 수천억 날린 게 바로 그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라임 사태도 그런 거였고요. 남의 돈 투자 받아가지고 책임질 수 없는 고수익 시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문제는 투자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투자니까 날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원금 보장의 어떤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불법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라임 사태가 커지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정치권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그러니까 보도를 막는 거죠. 왜냐면 라임이 좀 안 좋다, 위험하다,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 막 라임으로 이제 뱅크런이 몰려오고 내 돈 내놔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야 우리 지분 다 뺄 테니까 돈 돌려줘, 원금이라도 내놔 이럴 테니까 그 보도가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파견된 청와대 소속 행정관, 동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고향 친구라고. 행정관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보도를 막았다. 그 행정관 이름은 김정훈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합니다. 금감원이 뭐 조직이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니까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김정훈 3급인지 4급인지 모르겠는데 검찰 조사 잘 받으시고요. 만약에 네가 어떤 식으로든 외압을 행사했으면 새끼야 너는 수갑 차야 돼. 라임에 투자한 그 많은 사람들은요, 뭐 아시다시피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다 자기 은퇴 자금 뭐 이런 거 꽂은 사람들이에요. 투자자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인데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법은 평등합니다. 건물주가 강도를 당해도 보호를 받고 수사를 해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게 법이고요. 길거리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강도를 당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피해자는 누구든지 보호해줘야 되는 원칙이 있고, 이거는 금융 어떤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인물인 이종필이라는 부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 목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4일 10월 14일은 무슨 날이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급작스럽게 퇴임한 날입니다. 그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마지막 업무로 출국금지되어 있던 이 이종필의 출국금지 해제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보는 16일 날 날아갑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시점이 이제 종료 끝나는 시점이고 결제하는 시점이 14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서류가 나왔는데, 이 서류는 다 출처는 분명한 것들이고요. 앞으로 수사가 진행 더 되어야 될 겁니다. 라임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냐. 그리고 관련 투자업체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전 법무부 장관이 고문으로 있던, 또 경영에 간섭했던 이런 업체도 있고, 상상인 저축은행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우리 노빠분들한테 아주 친근한 업체죠. 그리고 유재수 행정관이 그 사이에서 모든 걸 다 연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수 행정관은 금융위 소속이었습니다. 금감원 소속인가 뭐 금융위 소속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금융위 소속이었네요. 예. 하여튼 범죄는 다 드러날 겁니다. 이거 선거 전에 어떻게든 이제 안 드러나게 하려고 청와대 민정에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료가 증거 같은 거 다 압수하고 있는 모양인데, 니들이 그렇게 막다고 검찰이 못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님, 모가지나 씻고 기다리세요. 선거 끝나면 니들 작살 나는 겁니다.
하여튼 라임 거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거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언급 안 하고 트위터에서만 이제 지난주에 잠깐 썼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좀 심각성이 좀 커서 방송에서도 개략적인 부분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1년 전에, 대략 한 1년쯤 됐습니다. 1년 전에 온라인을 아주 시끄럽게 했다. 특히 트위터를 들었다 놨다 했던 야누쿠 사건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이 야누쿠 씨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해자 모임의 대표라고 하는 두 분하고 그 2019년 6월 달부터 대화를 쭉 했습니다. 뭐 그 모든 분들은 다 저한테 먼저 이제 그 트위터 멘션으로 이제 말을 걸어 오셨고요. 제가 그 이전에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트위터에 벌써 이제 글을 다 썼고 결론도 내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 두 명의 피해자 모임 대표라는 사람, 사실 두 명도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그냥 본인이 직접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피해 자체를 입은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한 명이 모든 어떤 분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허위 사실 얘기하고 추궁해내고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 연대를 만들고 했던 사람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는 없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합의하에 진행된 일들이고요. 그래봤자 그게 한 건입니다. 한 건인가 두 건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인들끼리의 교제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재인 교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아주 작은 부분, 단지 야누쿠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귀었던 여성들이 갖게 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확대 증폭돼서 내가 저 새끼 죽인다, 저 새끼는 내가 반드시 죽여놓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허위 사실이 만들어지고 유포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페미니스트들이 끼어들고, 당시 뭐 미투, 그 다음에 버닝썬 이런 것들이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안희 정권이랑.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랑 다 엮어보려고,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이에요라고 엮어보려고 이미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단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야누쿠라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같이 동업자였던 톡톡이라는 여성 사업가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공격이 몰려갔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은 공격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모든 공격이 몰려가고 모욕적인 언사, 비방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을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엮으려고까지 시도를 하는 게 보였고, 나중에 그 모든 걸 여기서 다 끝내주고 덮어줄 테니 1억을 내놔라 라는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피해자 모임 대표 2명, 그 다음에 야누쿠 씨하고 다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모든 대화 캡처, 그리고 피해자와 야누쿠 씨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범죄자분께서, 제가 그냥 범죄자라고 하겠습니다. 법 어기셨고 한국 검찰에서도 범죄 사실이라고 인정이 됐고 이제 일본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실 텐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범죄자분들께서 뭔가 불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 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신다면 제가 그 증거 자료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신께서 1억 내놓으라고 했던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단순히 이 남녀 간에 삐져가지고 생긴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악질적인 세력이 붙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말고 좀 더 악질적인 세력. 야누쿠나 톡톡이 일본에서 하던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제일교포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제 소소한 어떤 민박 개념의 사업 모델이었는데 이게 쏠쏠하다 보니까 이걸 이 사업 모델에 자기도 하고 싶어서 탐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누쿠나 톡톡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나면 자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업계 경쟁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부추긴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됐습니다. 회사명도 나오고 개인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 자신의 어떤 스피커를 좀 더 확대 생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그 페미니스트이자 이제 그 양성애자, 동성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야누코시를 비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성인데 동성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같은 페미니스트 그룹에게 좀 더 자극적인 메시지를, 허위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가지고 더 공격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된 거기에 또 이 일거리 뭐가 재밌는 거 생겼네라고 생각하는 트위터 상에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임에도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겪은 학대를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겪은 범죄나 피해를 마치 야누쿠가 그랬던 것처럼 허위로 얘기한다든지 또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진짜 목격했던 건데 어떤 사람이 그 민박에 야누쿠 씨가 이제 그 관리하는 민박에 묵었어요. 잘 묵었습니다. 그래서 묵고 잘 여행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야누쿠 씨는 거기에 열쇠 넘겨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뒤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내가 그때 좀 불쾌했던 느낌이 그거였나 보다. 방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저렇게 여기 이제 구석구석 구경했는데 그때 혹시 야누쿠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지금에서의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너무 끔찍했을 것 같다. 10개월 전에는 아무 그거 없이 잘 여행하셔놓고서는 10개월 뒤에 이런 일이 터지니 누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나도 피해자인 것 같다. 같이 있지도 않았으면서 나도 피해자인 것 같다는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피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한 20명 정도고 또 나머지 20명은 그런 피해가 있으셨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라고는 아무 상관없는 페미니스트나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연대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오지랖퍼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도와주다가 너무 자기들도 이제 돕다가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 사실들을 인터넷상에 이제 트위터상에 게시하게 되니까 자기 계정으로 그거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야누쿠 씨나 톡톡 씨한테 범죄를 저지르시는 게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상대편 쪽에서는 그러지 마시라고 경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나도 제가 나한테 경고함으로써 나도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됐다는 식으로 과장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신병이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피해망상. 그걸 피해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불길처럼 퍼졌고 피해는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그럼에도 야누쿠라는 사람은 일단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체도 아니고 어떻게든 톡톡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 원하시면 대화 내용 전체를 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3명하고 대화했던 거. 그분들이 먼저 저한테 말씀 걸어주셨고 저는 일단 피해자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호의적으로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야누쿠라는 사람에게는 되게 취조하듯이 좀 냉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얘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 한 40 중반줄인데 사회 경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지가 나옵니다. 야누쿠라는 사람은 일관됐어요. 일관되게
조목조목 얘기하고 또 일관되게 자기는 사실 어떻게든 매도돼도 상관없는데 뭐 윤리적으로 솔직히 뭐 윤리적으로만 따지면 뭐 연애를 한 건 맞으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여성을 잠시 만났던 건 맞으니까 자기는 쓰레기가 돼도 상관없지만 톡톡님만큼은 어쨌든 보호해주고 싶다. 톡톡님의 명예만큼은 회복시켜주고 싶다라는 게 야누쿠 씨가 1년 동안 저한테 얘기했던 일관된 얘기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분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자꾸 디테일을 감추고 디테일을 얘기해도 앞뒤가 안 맞고 또 과장된 것도 좀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에서도 과장된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 이거는 완전한 허구다. 야누쿠 사건은. 성범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피해도 입은 게 없으면 사기도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확보한 걸 증거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누군가를 짓밟고 욕하는 건 쉽습니다. 네가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놔라. 이랬을 때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놓을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되겠습니까? 또 남자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성적인 어떤 범죄를 행한 사람이다라는 비난은 사실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한번 뒤집었으면. 아직도 검색하면 야놓고 나쁜 놈 소리밖에 안 나와요. 트위터에서는. 그런데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을 두고 저는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제 그런 어떤 그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내용을 결론을 내려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결심을 좀 앞당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또 야누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상관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미 사건은 저쪽 피해자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걸로 해서 검찰에서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비난을 하더라고요. 쓰레기라고 막. 저게 나한테 왜 말을 거냐고 더럽다고. 제가 그걸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솔직히 저러면 누가 한 사람 진짜 죽어야 끝나냐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새벽에 글을 쓰게 됐던 겁니다. 사람을 모욕하고 짓밟는 건 쉽지만 그 명예를 회복해 주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제가 트위터에 쓴다고 한들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하지만 부정적인 얘기는요, 제가 관심이 없는 저한테 야누쿠 사건이라는 걸 제가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로 부정적인 얘기는 금방 퍼집니다. 그것도 아주 선정적인 일이 붙어서. 이게 얼마나 악질적이었냐면 이 피해자 모임의 대표라고 하는 두 분은요 그냥 이성애자입니다. 둘 다 여자고요. 둘 다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전까지. 근데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대신해서 스피커 역할을 해줄 어떤 한 사람이 동성애자고 또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 모임의 두 사람은 야누쿠를 비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마치 페미니스트인 양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달라고 크게 밝혀달라고. 그 결과 야누쿠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거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톡톡이라는 사람이 하던 사업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야누쿠라는 사람도 치명적인 어떤 인격 말살을 당했습니다. 한국 경찰에서 이 야누쿠라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너무 이제 이 비방 내용이 심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에서 혹시 사람 죽였냐고. 교포 사회는 아주 좁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진짜 악의적으로 퍼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진짜 죽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달라고 하셨고요. 1억이란 돈. 뭐 1억에는 아니고 1억 원이긴 한데 돈을 달라고 한 순간 내가 이거 다 덮어줄 테니까 돈 내놔 라고 한 순간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본인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피해 보상해달라.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내가 기분 나쁜 니네 숙소에 묵었으니까 그 숙소에 묵은 거 그다음에 내 여행 비용 다 내놔라 이겁니다. 여행할 때는 즐겁게 하셔놓고서는 이게 공갈이고 협박입니다. 이건 아주 중범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이 야누코라는 사람이 멘탈이 약해서 자살해도 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이틀 전에 쓴 트윗이나 지금 이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떤 뭐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 공정한 시각으로 진실을 찾아볼 것이고 늘 정의의 편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귈 때는 좋았는데 여성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사귈 땐 좋았는데 헤어지고 나니 기분 더럽더라. 그래서 저 새끼 밟아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저 새끼 성범죄자예요 라는 식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실 거라면 지금 그만두십시오. 그러시다는 진짜 여러분 돼지입니다. 세상은 실전입니다. 그리고 실전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이 없어요. 실전인 건 두 번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아무리 사과하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전과 여러분 머리에 붙는 거고요. 여러분이 외국인이시라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진실만 얘기하십시오. 아무튼 피해자분들께서는 속히 피해를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가해자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원래 1부에서는 그 한수원의 이제 원전 탈원전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은근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갑자기 너무 열받아서 또 얘기하는 바람에 시간이 한 40분 가까이 되는 관계로 1분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다고 약속을 드린 이유는 1부 끄고 업로드 한 다음에 바로 2부 녹음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겁니다. 먹으면 잠이 와서 잡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녹음을 바로 하겠다. 2부를. 그래서 오늘은 2편 들으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